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매종의 오브제 라이징 탤런트 어워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The Talks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라이징 탤런트 어워드는 35세 미만의 작가들이 5년 이하의 스튜디오 개업을 한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노성자라고 하고요. 오늘날 여기 저희 작가님들 소개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총으로 작업하고 있는 정다혜라고 하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저희 한국에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 공예 기법인데 그 전통 공예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오디오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화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로서 제품, 가구, 그리고 공간과 같은 다양한 저희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이화찬 디자이너랑 같이 구오디오라는 팀으로 디자인하고 있는 맥유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심사에 참여하게 된 장영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곳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문화라는 것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K-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든지 조민석 소장님의 서펀타인 파빌리온 건축 작업으로 인해서 문학이나 건축도 점점 잘 알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디자인이 오신 관객 여러분한테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심사위원 분이신 장 디렉터님께서 조금 한국 미의 기준이라든지 이번에 작품 선정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제안을 받고 한국에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작가분들이 많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나라의 여러 예술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 미술이나 예술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한국을 되게 오랫동안 지배했던 그 철학 중에 유교가 있는데요. 콩퓨즘이라고 하는 유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수신제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몸을 우선 깨끗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정리를 하는 것, 그게 뭐 비단 꼭 예술 작업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한국적인 미학, 한국적인 정서를 설명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화나 동양화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한국화를 보면 어떤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 보시면 그냥 그림의 화폭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은 글귀가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 짧은 그 글귀가 설명하는 것이 이 대상이나 이 풍경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의 이런 어떤 철학적 사유를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런 지점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풍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 계신 작가분들을 추천을 함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가치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추천하게 되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과정 중심에 미학 기준이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사실 구오디오의 작업을 보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산수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굉장히 모던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태나 아니면 특정한 디자인 스타일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과정을 중심에 두고 하는 디자인을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3차원의 영역을 디자이너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오브제부터 시작해서 뭐 가구라든지 공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영역을 이룰 수 있는 물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재료나 다양한 브랜드 혹은 다양한 공간들, 니즈들을 만나게 되고요. 지금 디렉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풍경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각기 다른 작가나 뭐 화가가 바라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 다 다른 방식의 산수화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 팀이 어떤 재료를 보고 어떤 물성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만의 색깔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과정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팀과는 다른 저희 팀의 색깔이 점차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 주셨던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을 늘 또 두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디자이너로 도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작업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띄어진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이제 에디션 작업이고요. 지난달에 도쿄에서 이제 전시를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화찬 디자이너가 유년 시절을 이제 일본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쿄에서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베이스 아니면 저희의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일본 어디언스 분들이 보시기에 자연스럽게 좀 친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일본과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먹이라는 재료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나무를 이제 보시면 검정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게 단순히 위에 도장을 칠한 게 아니라 나무 속에 스며들도록 저희가 여러 번 이제 시간을 반복해서 먹을 스며들도록 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오가닉한 결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점이 있고, 그것이 이제 타이백이라는 좀 친환경 쿠션의 커버 소재랑 어우러지면서 되게 내추럴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게 특징인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나무를 이제 염색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어떤 재료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 작업 자체에서 뭐 나무, 그다음에 이제 뭐 패브릭, 메탈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섞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업체들이나 제조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작업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한국의 단아한 멋이 잘 깃들여져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장 디렉터님 혹시 또 다른 심사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 먹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수신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양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먹을 가는 행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내 마음을 이제 그 작업을 대하는 그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자 또 이제 주 재료가 되는 그 먹을 이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작업을 어떻게 대하고 접근하는지, 그래서 내 몸을 먼저 만드는 행위를 굉장히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뽑자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디스플라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훈련, 수련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그 요새 디자인이나 특히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셉, 아이디어 이런 기획
미학으로 좀 이렇게 작업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는 영감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작가가 오랜 시간 동안 내 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학적 사유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지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의 자질이자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 먹으로 이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가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한국 작가들을 보면은 어떤 하루의 일과와 리추얼을 정해놓고 굉장히 단촐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어떤 수련의 과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시각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 정 작가님께서 이런 수련의 과정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어떤 미학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수련의 과정이 미학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 그거를 이제 제가 수련한 과정을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말총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들이, 말총이 굉장히 사실은 사소한 그냥 하나의 털이고 얇은 그냥 털인데, 이거를 오랜 시간 정성 들여서 바늘로 이용해 가지고 엮으면은 그게 스스로 일어서서 있을 수 있는 3차원의 어떤 입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저에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응원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런 사소한 털마저도 어떤 입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근데 그게 그냥 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입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금 열심히 수련하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하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도 작품을 만들기 전보다 나중에 조금 더 나아진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어려웠던 것은, 뭐 누구나 어떤 것을 창조하고 만들 수 있지만 저도 뭐 어떤 거를 만들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이게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저 스스로에게 설득하는 시간이 사실 저는 좀 오래 걸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총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물론 있지만, 그 만든 것이 나한테 그럼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찾았던 답은, 이 하나의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 짧게는 뭐 열흘에서 많게는 뭐 2~3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래 한 동작이나 어떤 이런 짜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잘 살았고 정신을 놓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따았을 때 그 시간들이 쌓여서 그 형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형태나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성실하게 보낸 그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도 저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었어요. 네, 관객분들께서 이 작품을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작업은 굉장히 정교한 작업으로 그 말 꼬리의 털을 하나씩 한 가닥씩 모아서 하나씩 술을 놓아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소재이면서도 통풍성이 좋고, 그러면서도 전혀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말의 털이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은 말총이라는 게 관객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을 텐데, 말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고 저희가 왜 한국엔 이런 전통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게 일상과 어떻게 접목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한국에서는 말총공예가 이제 짧게는 500년, 길게는 한 700년 정도 유지되어 온 전통 공예인데요. 아까 디렉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몸가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항상 단정하게 유지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늘 머리카락을 뭐 이제 머리띠로 한번 감싸고 그 위에 탄건이라는 모자를 쓰고 외출 시에는 갓이라는 모자를 쓰면서 이제 항상 그 단정한 머리를 유지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 자체가 당연히 입체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오랜 시간 그 인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소재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말총이 거기에 적합한 소재였기 때문에 한 500년 동안 그 사람들의 모자를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됐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질문 대답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일상 속에서 그 탄건을 쓰면서 계승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 작가님께서 오늘날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시 재창조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일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왜냐하면 인테리어 디자인과 어떤 모든 디자인 요소들은 일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로 들어오면은 한국은 사실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구호주에서는 이런 한국의 일상 그리고 한국의 거주 환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일단 나라에서 가장 주된 생활 방식은 아마 아파트 문화일 거고, 뭐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겠지만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규격화된 공간이어서 사람마다 같은 크기의 공간에서 산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재밌는 특징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 게, 지금 라이징 탤런트 어워드 전시에서도 보시듯이 같은 공간에 같은 크기의 그 부스를 주어졌을 때, 그런 크기의 박스를 주어졌을 때 각 사람마다 그걸 채우는 방식이 정말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을 꽉 채워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을 굉장히 비워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아파트 공간도 다양한 분들께서 점점 저희 나라에서 자기의 개성을 찾는 어떤 그 특징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 전자제품이라든지 좀 자기의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제품들을 골라서 소비하는 어떤 생활 패턴들이 조금씩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그런 거를 클라이언트 분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어떤 공간을 그려 나가면 과연 이게 더 지속 가능하고 좋은 생활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장 디렉터님께서 좀 오늘날 한국의 도시가 어떤 삶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인지 이 먼 프랑스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한국에 와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미디어에서 특히 최근에는 뭐 K-팝이라든지 뭐 K-드라마 혹은 또 약간 뭐 디지털과 관련된 이런 좀 미래적인 이미지를 가진 곳으로 많이 그려지고 또 이렇게 떠오르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특히 서울이라는 공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간들이 그 혼종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몇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국 특히 서울에는 뭐 500년 정도 된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에 남았던 그런 건축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저희가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거친 업무 환경과 그런 생산 환경에서 또 산업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60년대, 70년대 그런 거친 풍경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또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뭐 어떤 잔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카이스크래퍼 같은 그런 굉장히 고층적이고 지금 많이 미디어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미래적인 그 형상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문화들,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충돌하면서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사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만 하더라도 5, 60년대 지어졌던 아파트 또 7, 80년대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다 다른 형태로 막 이렇게 혼종적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에너지의 역동성이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좀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짧게 더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이런 공간들이 늘 존재는 했었는데 좀 이렇게 많이 서로가 노출이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또 그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한옥이나 그런 곳들은 되게 고급 레지던시로 그래서 외국 분들이 오시면은 좀 숙소 같은 걸로 활용되면서 많이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 7, 80년대 그런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이런 공간들은 또 새로운 세대들이 레트로를 많이 찾다 보니까 뭐 바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이런 것들이 또 노출이 되고 그 마지막 뭐 그런 것들 부연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본과 이런 공간들이 또 만나면서 굉장히 또 다양한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특히 서울의 어떤 도시 풍경의 가장 코어가 아닐까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서울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동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종적인 저희 도시 환경 안에서 구오디오가 하는 작업과 같이 재료를 갖고 굉장히 실험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오래된 그 우드 밴딩 테크닉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 단순히 커다란 어떤 하나의 업체 아니면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또 크고 작은 업체들 정말로 작은 어떤 소매상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인더스트리얼한 규모의 어떤 프로덕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혼종적인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해보는 얘기를 좀 덧붙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재료를 다루다 보면은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혼자서만 다 할 수는 없는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그걸 기획하시는 분들, 디자인하는 사람, 또 제조를 하고 그거를 마케팅하고 유통하고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제조를 할 때도 저희가 정말 크고 작은 많은 협업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디렉터님께서 말씀하면서 보여주셨던 산업 제조 공간, 특히 서울에서는 을지로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서울의 하나의 좀 특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1인에서 2인 정도 되는 이제 제조자분들이 아주 작은 사이즈의 가게를 이렇게 줄지어서 뭔가 다양한 나무라던가 종이부터 시작해서 금속 많은 재료들을 거기서 다 찾을 수가 있고 거기서는 좀 빠른 속도로 또 합리적인 가격대로 디자이너들이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한국 디자이너들이나 혹은 뭐 업계에서 많이 일하시는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들까지도 모두 그 지역을 많이 활용하고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좀 디자인의 프로토타입이나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과거에 어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또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문화적인 어떤 바라던가 음식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 다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게 되게 문화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공간이 됐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들이 디자이너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영감을 받는 지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을지로를 생각했을 때 그 작은 규모의 그 소매상들이 지금 많이 손실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시고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약간 걱정들이 깃들여져 있는데 저희가 다시 전통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보면은 말총이라는 것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저희 전통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다채로웠던 무늬가 굉장히 많았던 예술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많이 손실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다시 재복원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또 어떤 작업 환경 안에서 이 옛날 공예를 전통적인 공예를 다시 복원시키되 또 새로운 어떤 역동적인 실험도 하고 스스로의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혹시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총공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한국의 KCDF라는 이제 디자인과 공예 그 산업을 뭐라고 해야 되죠? 하는 공공기관인데요. 거기에서 했던 어떤 지역 공예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제주 지역의 그 공예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말총 공예를 접하게 됐어요. 그 후로는 제가 뭐 석사 논문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말총 공예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뭐 한 400년, 500년 정도 전에는 말총 공예가 무늬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데 나중에 이제 근래에 오게 되면서 굉장히 단순화되고 조금 섬세함이 많이 사라지는 어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적인 것과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됐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저는 그때의 그 유물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만드는 새로운 패턴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과거에 썼던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재생산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총공예가 남아있다는 게 그리고 말총공예의 특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늘 스스로에게 조금 되물으면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조형적인 실험이라던가 어떤 작품이라던가를 만드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제가 너무 귀엽게 봤던 패턴이 하나 있는데 무빙 터틀이라고 움직이는 거북이 상을 본뜬 작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혹시 저희 장 디렉터님께서 마저 지금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디자인 트렌드들이 있고 뭐 미래 전망이 어떤지 마무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트렌드 중에 큰 하나의 흐름은 역시 디지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많은 공간들이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도시 그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잠깐 그 고층 빌딩들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지하에 어떤 또 미래적인 그런 공간들이 기획이 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그 한국의 앞으로의 10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지오나 아니면은 정 작가님께서 또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